내 이름은 한서윤. 하지만 지난 3년간 나는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김민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름이다. 내가 꾸며낸 평범한 이력과도 잘 어울렸다. 지방 소도시에서 공부해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에 입학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학업을 마친 고아. 반면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신라그룹 그 자체였다. 강남 최상위 1%의 삶. 평범한 사람이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얻지 못할 모든 것을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쥔 하늘이 내린 총아. 나는 그런 삶이 지긋지긋했다.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내 주변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다. 내 친구, 내 학교, 심지어 매일 먹는 식단까지. 재계의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내 어머니, 신라그룹의 한선영 회장은 그룹을 통제하듯 내 인생을 통제했다. 그녀는 늘 말했다. 다 널 위해서야, 널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가 원한 건 보호가 아니었다. 숨 쉴 구멍이었다. 신라그룹의 후계자라는 후광 없이 오직 한서윤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탈출을 계획했다. 김민지의 신분으로 우리 그룹 자회사의 까다로운 채용 절차를 통과해 가장 말단 사원이 되었다. 서울의 비좁은 단지하에 월세방을 얻고 매일 아침 사람을 납작하게 만드는 지옥철로 출퇴근하며 편의점에 할인 딱지가 붙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몇천 원짜리 할인 쿠폰에 진심으로 설레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던 평범함이라고 믿었다. 회사에서 나는 최우진을 만났다. 내가 속한 프로젝트 팀의 과장이었다. 그는 마치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남자 주인공 같았다. 깔끔하고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업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더없이 다정했다. 내가 야근으로 늦어지면 그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실수가 생기면 그는 먼저 자기 책임이라며 나를 감싸고는 다정하게 수정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하나뿐인 우산을 내 손에 쥐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그는 내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지 씨, 혼자 서울에서 고생 많죠. 이젠 내가 챙겨줄게요. 나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드디어 만났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는 나를 서울 외곽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부모님은 내가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살갑게 나를 맞아주셨다.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그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연신 우리 민지라고 부르며 비록 고하지만 앞으로는 자신들이 친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화목한 그들의 모습은 어릴 적부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다. 최우진은 자기 집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사랑이 넘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내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윤, 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때의 나는 사랑의 단꿈에 빠져 어머니가 가난을 무시하고 부를 탐하는 재벌의 오만함 때문에 저런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소리쳤다. 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차가운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어머니와 그녀의 수석 비서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나와 최우진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비싼 차도 화려한 연회도 없이 그의 동료와 친척 몇 명만 초대했다. 나는 대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가 내 손에 작은 백금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신데렐라 이야기가 마침내 완벽한 결말을 맞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신데렐라의 마법은 자정이 지나면 풀린다는 것을. 신혼생활은 처음에는 달콤했다. 최우진은 여전히 다정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셨다.
하지만 서서히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임신이었다.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이 기쁜 소식을 최우진에게 알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기뻐하며 나를 안고 빙빙 돌았다.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두리민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까다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근슬쩍 떠보기 시작했다. 민지야, 너도 몇 년 일했으니 모아둔 돈이 꽤 되겠지? 우리 우진이도 이제 가장인데 어깨가 무겁잖니. 너도 이제 애 가졌는데 여자애가 밖에서 힘들게 일할 거 뭐 있니?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태교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우진이 재테크나 좀 돕는 게 어떠냐? 이 집을 위해서 말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내 월급은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나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다.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신라그룹 같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이 적을 리가 없잖아. 혹시 우리가 내 돈 빼서 쓸까봐 몰래 숨겨둔 거 아니니? 민지야, 이제 우린 한 가족인데 딴 생각 품으면 못 쓴다. 최우진은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맞장구를 쳤다. 맞아, 민지야.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엄마한테 맡기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좋잖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내 뱃속의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가졌을 거라고 믿는 존재하지 않는 목돈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를 무료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 그녀는 매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임신한 나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닦아야 했고 빨래는 손으로 해야 했다. 심지어 김산부는 많이 움직여야 몸에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매일 수십 가지의 반찬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입덧이 심해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녀는 유난 떤다며 나를 타박했다. 자기가 최우진을 가졌을 때는 바칠도 했다면서 말이다. 그녀가 끓인 느끼한 족발 곰탕에 속이 울렁거려 헛구역질을 하면 그녀는 억지로 내 입에 숟가락을 쑤셔 넣으며 소리쳤다. 이건 우리 대손주를 위한 거야? 내가 안 먹어도 억지로 먹여야 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내가 힘든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온갖 방법으로 내 재산을 캐내려고만 했다. 민지야, 정말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없어? 아주 조금도? 고아원 출신들은 정부 보조금이 좀 나온다던데 그거 모아둔 거 아니야? 대학교 때 장학금 받았다며? 그 돈 꽤 클 텐데? 나는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몇 번이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고아이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명 큰 돈을 숨겨두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의 가난은 그들 눈에 교활한 위장으로 비쳤다. 나는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놀라 깨어나 옆에서 잠든 최우진의 얼굴을 보며 낯선과 공포를 느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남자, 그의 다정함은 고작 내 월급 몇 푼을 노린 연기였을까? 나는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던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도망병처럼 돌아갈 모든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렸다.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사건은 임신 4개월째에 터졌다. 그날 백수로 지내며 부모에게 빌부터 살던 시동생이 도박으로 1억 원의 사채를 졌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고 벽에 빨간 페인트로 험한 욕설을 휘갈겼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최우진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흉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핏발선 그의 눈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야수 같았다. 김민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돈, 대체 어디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빨 사이에서 지식여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난 정말 돈 없어? 내 모든 돈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이 내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머릿속이 쥬하고 울렸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돈이 없어.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다가와 내 배를 걷어찼다.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내 아이가 있는 배를 감쌌다. 이 쌍년이 아직도 날 속여.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다. 그의 발길질은 정확히 내 배를 피해가면서도 나를 죽음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고아년들 잔머리만 발달해서 돈 꽁꽁 숨겨놓고 너 혼자 쓰려고 했지? 나는 너무 아파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눈물과 코피가 뒤섞여 시야를 흐렸다. 나는 눈앞에 악마 같은 남자를 보았다. 한때 다정하게 내 눈물을 닦아주던 최우진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실컷 때리다 지쳤는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경멸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아 머리채를 잡아챘다.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잘 들어, 김민지. 그는 내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악랄하게 속삭였다. 애 가졌다고 유세 떨 생각 마에 낳고 나면 넌 아무 쓸모도 없어. 그때는 얼마든지 사고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고로 사라지게. 내 혈액이 그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번쩍 고개를 들어 그의 뒤틀린 얼굴을 보았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었다. 어쩌면 무언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우진의 치밀한 접근, 시어머니의 탐욕,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멍청한 사냥감이었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사랑에 눈이 멀었던 지난 3년의 내 뇌를 갈라놓았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죽을 수 없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나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를 거세게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을 보고도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울의 밤은 칼바람이 불었다. 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얇은 잠옷차림에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렸다. 행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랫배에서 조여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배를 감싸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다행히 휴대폰이 있었다. 액정은 금이 같지만 화면은 켜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었다. 최우진의 가족과 중요하지 않은 동료 몇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직접 집으로 돌아갈 모든 길을 지워버렸던 것이다. 아니, 길이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연락처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저장해두고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박비서라고 저장된 이름이었다. 박비서님. 어머니의 수석비서로 20년 넘게 그녀를 보좌한 분. 나는 망설였다.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나의 이 우스꽝스러운 평범한 삼체험은 완전히 끝난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머니가 옳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화려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인 내 몸과 뱃속의 희미한 생명을 느끼며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 비서님, 저예요. 한서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박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바뀌었다. 아가씨, 어디십니까? 나는 희미한 주소 하나를 말해주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전화기 너머에서 박 비서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회장님,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십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익숙하고 서늘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동네 병원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아닌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이 섞인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였다. 눈을 뜨자 순백의 천장과 값비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보였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비단결 같은 이불이 덮여 있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투명한 액체가 혈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는 평범한 병실이 아니었다. 신라그룹 산하의 최상위 VVIP 개인 병원. 그룹 최고위층과 극소수의 부호들에게만 개방되는 곳. 이곳의 모든 디테일은 혀를 내두를 만큼 비쌌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박 비서였다. 그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깨어나셨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아팠다. 내 아이는? 걱정 마십시오. 아기는 무사합니다. 박 비서가 즉시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간의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 외에는 괜찮으시답니다. 태아도 안정적이니 푹 쉬셔야 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박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미국 지사와의 화상회의를 중단하시고 오시는 길입니다. 나는 물컵을 쥔 채 손가락을 살짝 떨었다. 어머니, 한선영. 내 삶의 창조자이자 지배자인 그 여자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부끄러움, 억울함, 아니면 두려움. 몇 분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내 어머니 한선영이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과 병원장의 호의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 정장,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정교하지만 날카로운 화장. 그녀는 마치 칼집에서 뽑아낸 날카로운 검처럼 그녀가 가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가 손짓하자 병원장과 경호원들은 소리 없이 물러나 문을 닫았다. 병실에는 우리 모녀와 곁에 선 박 비서만 남았다. 그녀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내가 예상했던 질책이나 비웃음은 없었다. 대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안타까움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얼굴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프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다. 내 눈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끄덕이며 길 잃은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손을 거두더니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서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이제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 다음 날, 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박 비서가 가져다준 태블릿 PC에서는 흥미진진한 쇼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열 몇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위압적인 행렬을 이루며 최우진의 낡은 아파트 앞에 소리 없이 멈춰섰다. 주변 이웃들은 고개를 내밀고 어느 높으신 분이 시찰이라도 나왔는지 수근거렸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재빨리 복도 입구에 경계선을 치고 구경꾼들을 막아섰다. 그리고 내 어머니 한선영이 행렬 가운데에 길게 느린 롤스로이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오늘 검은색 샤넬 슈트를 입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꼈지만 그 강력한 아우라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뒤로는 박 비서와 신라그룹 법무팀의 정예 변호사 10여 명이 따랐다. 선두에는 그룹의 제1검이라 불리는 강철수 부장이 있었다. 드라마 속 재벌 총수의 행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위세였다. 최우진의 어머니, 나의 전 시어머니는 창밖으로 차들을 보고 사채업자들이 또 온 줄 알았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막 집에 돌아온 최우진을 떠밀어 내보내려 했다. 우진아, 어서 내려가 봐. 그놈들이 또 온 거 아니니? 가서 잘 말해봐. 돈은 꼭 갚을 거라고. 최우진도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머니와 일행은 이미 복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문을 열자 문 앞에 늘어선 검은 양복들을 보고 다리가 풀려버렸다. 누구세요? 어머니는 그녀를 본체만 채하고 내가 거의 1년 동안 살았던 그 좁고 답답한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10여 명의 경호원과 변호사들이 뒤따라 들어오자 작은 거실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시어머니는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우진은 어머니 뒤에 서 있는 강철수 부장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룹의 과장으로서 강 부장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다. 그런 그가 왜 여기에? 최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앞으로 나아가 강 부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 부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강 부장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 없이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내 어머니를 앞으로 내세웠다. 어머니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이 드러났다. 그녀는 최우진 앞으로 다가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온도도 없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최 과장.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최우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최우진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룹 연례 행사에서 멀리서나마 회장을 본 적은 있었겠지만 언젠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신라그룹의 최고 권력자와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네가 내 딸.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신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한서윤에게 아주 잘해주었더군. 쾅.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최우진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딸. 한서윤. 신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김민지. 한서윤. 모든 단서가 이 순간 하나로 이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신라그룹에 입사할 수 있었는지, 왜 고아라면서 상류사회의 일들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왜 최우진의 다리가 풀리며 그의 어머니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끝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바닥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넋이 나갔다. 자신이 공짜 하녀처럼 부려먹고 돈 한 푼 없는 고아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신라그룹의 후계자라고? 텔레비전과 경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던 전설 속의 재벌가 딸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나에게 했던 온갖 학대와 폭언을 떠올렸다. 그 느끼한 족발 곰탕을 억지로 먹였던 일, 내가 죽도록 맞고 있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일을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돋아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온몸을 채처럼 떨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숨 쉴 틈이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강 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차갑게 낭독했다. 최우진 씨, 우리는 지금 상업 스파이 및 특수상해 혐의로 당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최우진이 횡설수설하며 변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짓 한 번에 훈련된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갑을 끼고 전문적인 도구를 꺼내 합법적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야만적인 파괴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효율적이며 법의 위엄을 갖춘 수색이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구석, 모든 물건, 모든 서랍을 검사했다. 시어머니의 비명과 최우진의 울부짖음이 뒤섞였지만 곧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시동생 최우빈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때 그들의 안식처였던 이 집은 지금 이 순간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다. 모든 더러운 비밀이 햇빛 아래 드러날 터였다. 나는 태블릿 PC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슬픔만이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3년의 청춘과 진심을 바쳐 얻은 사랑의 대가였다. 철저한 사기극,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 곧 경호원들은 최우진의 서재 컴퓨터와 서랍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강 부장이 서류철 하나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는 몇 장 넘겨보더니 그중 한 서류를 최우진의 면전에 던졌다. 그것은 보험 계약서였다. 거액의 사망보험. 계약자는 최우진, 피보험자는 김민지, 바로 나였다. 그리고 수익자는 버젓이 최우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 효력 발생일은 정확히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최우진의 컴퓨터에서 보험 설계사와의 대화 기록을 복원해낸 것이었다. 최 선생님, 이 보험은 금액이 너무 커서 심사가 꽤 까다로울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발생 후에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애 낳고 난 후가 좋겠네요. 아시다시피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과다 출혈 같은 건 흔한 사고잖습니까? 그 한 줄 한 줄 소름 끼치는 글자들을 보며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그가 나에게 말했던 사고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말이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모든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내 적금뿐만 아니라 내 목숨, 그리고 내가 죽은 뒤 신라그룹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내 어머니를 협박해 뜯어낼 돈이었다. 이 남자, 나는 그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안내인이었다. 최우진은 그 보험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죽은 개처럼 바닥에 쓰러져 애원할 힘조차 잃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구석에 움츠리고 있던 시동생 최우빈에게 향했다. 저놈이 진 도박빚, 원금의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사기 및 불법 도박 혐의로. 내 박 비서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최우빈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눈에 거슬리는 파리 한 마리를 보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공포에 질려 실금까지 한 시어머니에게 닿았다.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혐오가 가득했다. 임산부 학대도 죄가 성립되죠, 강 부장. 네, 회장님. 강 부장이 대답했다. 학대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우진 씨가 최근 몇 년간 회사에서 수차례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과 그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고려할 때 직위를 이용한 회사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의심됩니다.
이러한 불법 소득은 전액 환수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한 가족으로서 이 여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 환수라는 말에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돈이야. 우리 우진이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가 벌었다고? 그는 그저 내 딸이 심심풀이로 던진 미끼에 불과해. 그리고 당신들은 그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무리일 뿐이고. 이제 축제는 끝났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추악한 몰골의 가족을 보지 않고 밖으로 향했다. 강 부장,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다시는 내 눈에 띄는 곳 어디에서도 저들을 보고 싶지 않아.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가 그 아파트 건물을 나섰을 때 경찰과 검찰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 최우진 가족은 쓰레기처럼 경찰차에 실려갔다. 주위 이웃들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평소 온화하고 예에 바르던 최 과장, 아들 자랑이 입에 마르지 않던 최 씨 할머니가 저런 비참한 결말을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태블릿 PC의 생중계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화면을 끄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병실은 고요했고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박 비서가 어느새 들어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아가씨, 최우진이 어떻게 아가씨의 신분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펼쳤다. 보고서는 상세했다. 어머니의 정보팀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어서 단 하룻밤 만에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역시 최우진은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접근했다. 내 신분을 유출한 것은 어머니 주변의 먼 친척이었다. 외가 쪽의 먼 조카뻘 되는 여자였는데 집이 가난한 것을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본가에서 집사 중 한 명으로 일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가 가출한 사실과 김민지라는 가명으로 자회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우진은 우연한 기회에 회사 내부 술자리에서 그 집사의 다른 친척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마 그 친척의 입에서 회장 딸의 서민 체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거대하고 미친 계획이 최우진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는 치밀하게 내가 있는 부서로 이동한 후 배우 뺨치는 연기를 시작했다. 다정함, 배려심, 성실함, 순정. 그는 나를 위해 완벽한 사랑의 덫을 만들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가정의 따뜻함에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가족들을 동원해 화목한 가정 연극을 펼쳤다. 내가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돈에 연연하지 않은 분명의 남자로 위장했다. 나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처음부터 남이 정교하게 짜놓은 그물에 걸려든 것이었다. 나는 그저 잘난 척하던 바보였다. 보고서에는 최우진이 그 먼 친척을 통해 자회사의 내부 자료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긴 사실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가 그렇게 빨리 교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이유, 시동생이 그렇게 마음껏 돈을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비밀을 누설한 그 먼 친척의 최후도 보고서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상업기밀 유출 및 사기 혐의로 그룹에서 해고되었으며 사법기관에 인계됨. 그녀의 가족 중 신라그룹의 지원을 받았던 모든 구성원은 영구 채용 불가 명단에 포함됨. 어머니의 방식은 언제나처럼 가혹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천둥 같은 기세로 곁에 숨어있던 독버섯을 뿌리 뽑았고 그룹 내의 모든 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최우진 가족에게는 이제 막종말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특수상해, 살인미수, 상업 스파이, 사기, 불법 횡령,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나긴 징역살이었다. 최우진이 최근 몇 년간 승진하며 얻은 모든 부당이득,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아파트까지 모두 법원에 의해 동결, 환수되어 신라그룹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재벌가의 인척이 되려는 허황된 꿈에서 산산조각나 결국 빚더미에 앉은 전과자로 전락했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자업자득이었다. 그저 피곤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추구했던 평범함이 결국 가장 비범한 음모였다는 사실이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여전히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그 작은 생명의 존재를 느꼈다. 아가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부터 엄마는 더 이상 순진한 신데렐라가 아니야.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서 조용히 몸을 돌봤다. 어머니는 최우진 가족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그저 매일 나를 찾아와 때로는 업무를 처리하고 때로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가 링거를 맞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과거의 날 선 대립도 평범한 모녀 사이의 다정함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석양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어머니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보며 문득 입을 열었다. 서윤아, 아직도 나를 원망하니?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녀를 원망하겠는가? 내가 어리석었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 뿐 굳이 원망해야 한다면 나 자신을 원망해야 했다. 아니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틀렸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후회할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너무 오래 침묵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쯤이었다. 아니, 나도 틀렸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피로와 연약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너를 너무 완벽하게 보호하기만 했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험악한지는 가르치는 걸 잊었어.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옳았던 내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화려한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알고 있니? 내가 내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나도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단다.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는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내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는 신라그룹 전 회장의 외아들이었고 어머니와는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다. 모두가 우리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했지. 그는 잘생기고 품위 있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어. 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어. 그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너보다 겨우 1살 어린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내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다.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친절과 사랑은 단지 나를 안심시키고 내 외할아버지가 그룹의 경영권을 순조롭게 그에게 넘겨주게 하기 위한 연기였어. 그는 처음부터 내연녀와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야. 신라를 완전히 장악하면 나를 내쫓고 그 여자와 낳은 아들을 후계자 자리에 앉힐 계획이었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 기억 속 온화하고 자상했던 아버지가 설마. 나도 그때 너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어머니가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울고 소리치고 절망했지. 하지만 결국 깨달았어.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나약함은 곧 잡아먹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는 눈물을 닦고 반격을 시작했어. 그의 모든 외도 증거와 그와 그의 집안이 몰래 회사 자산을 빼돌린 증거를 모았지. 내 외할아버지의 지지 아래 나는 그와 그의 배후에 있던 가문 전체를 뿌리째 뽑아 신라그룹에서 완전히 청소해버렸어.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지. 몇 년 못 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병사했어. 어머니의 말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이제야 왜 어머니가 나에게 그토록 엄격했는지, 왜 항상 누구도 믿지 말라고 말했는지 이해했다. 그녀 자신이 가장 잔인한 배신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내 침대 옆으로 와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온기가 느껴졌다. 서윤아, 내가 너에게 그토록 차갑고 엄격했던 건 너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냉정하고, 더 빈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내가 충분히 강해지면 다시는 내 전처를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내 방식이 너를 거의 죽일 뻔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뒤늦은 공포가 가득했다.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틀렸다. 내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슬픔과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20년 넘게 늦어진 화해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잡고 울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틀리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그 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우리 모녀 사이를 20년 넘게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그 순간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차가운 갑옷 아래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상처받을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사흘 후, 내가 퇴원하는 날, 신라그룹은 한국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공식 발표를 했다. 공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엄청났다. 신라그룹은 그룹의 유일한 법적 후계자인 한서윤 씨가 해외 유학 및 현장 실무 경험을 마치고 금일부로 그룹에 공식 복구함을 알립니다. 한서윤 씨는 그룹 본사 전략기획본부 총괄 이사직을 맡아 그룹의 미래 전략기획 및 의사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고 아래에는 내 사진 한 장이 첨부되었다. 내가 퇴원하기 전 어머니가 최고의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를 불러 병원 최상층 정원에서 찍어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렌즈를 응시했다. 눈빛에는 과거의 방황과 순진함 대신 비바람을 겪은 후의 침착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공고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다. 세상에. 신라그룹의 베일에 쌓인 후계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니. 전략기획본부 총괄이사? 그룹의 핵심 부서잖아. 한선영 회장이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시작하는구나. 잠깐, 근데 저분 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곧 호사가들이 나의 김민지 시절 신분과 최우진과의 결혼 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온갖 추측과 소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어떤 이는 내가 최우진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피해자라고 했고, 어떤 이는 재벌딸의 서민 체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것이 재벌 가족 내분의 음모가 아니냐는 악의적인 추측까지 나왔다. 여론이 점점 거세질 무렵 신라그룹의 공식 계정은 내 사진 아래에 짧은 성명 한 줄을 덧붙였다. 그 문장은 내가 직접 쓴 것이었다. 과거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전의 모든 소란에 대한 응답이자 모든 구경꾼들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나, 한서윤은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상아탑에 숨어 백일몽을 꾸던 공주가 아니다. 나는 지옥을 한 바퀴 돌고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여왕이다. 몇 달 후, 나는 그 최상급 개인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순산했다. 아이는 나를 많이 닮았다. 특히 맑고 밝은 두 눈이 그랬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환하게 평범한 할머니처럼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서윤아, 아이 이름은 지어야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도준으로 하겠어요. 어머니가 잠시 멈칫했다. 성을. 한씨로. 네, 나는 아이를 안고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보며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저, 한서윤의 아들이고 신라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제 성을 따를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지켜낸 보물이며 내 미래의 생명이다. 그는 내가 직접 지키고 키워낼 신라의 후계자이지 누구도 나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퇴원 후 나는 도준을 안고 한때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한때 나를 질식시켰고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지금 품에 잠든 아들을 보며 내 마음은 전례 없는 힘으로 가득 찼다. 최우진의 배신은 잔혹한 성인식처럼 내 모든 환상을 깨부쉈고 동시에 현실의 민낯을 보게 했다. 나의 반격은 최우진 일가의 수감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신라의 여왕으로서 내 아이와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한 나의 진짜 시작.